안녕하세요. 탐스러운 생명과학원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6강입니다.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과 계속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 교재 51쪽부터 들어갈 겁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수 분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저번 시간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수 분열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체세포 분열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끝부분에 살짝 오늘 배울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서의 도입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렸고 이번 시간도 그것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강조했던 것처럼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의 결합돼서 문제 속에서 함께 물어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1쪽의 중간 체세포 분열 이 부분부터 저번 시간 끝부분에 예비학습했던 거 확인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재를 보니까 체세포 분열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저번 시간에서도 소개를 했던 것처럼 세포가 어느 정도 생장하게 되면 핵의 지배력이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이 세포막의 같은 부피에 대한 세포막의 표면적인 비율이 감소하여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해서 이 세포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세포 분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세포 분열을 먼저 설명해 드릴 건데 체세포 분열에 보니까 세포 분열은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에서 체세포 분열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의의부터 간단히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크게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에서 그 목적이 좀 차이가 있는데 먼저 세포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해요. 단세포 생물에서는 체세포 분열이 어떤 의의를 갖냐면 바로 자신과 유전적으로 똑같은 자손을 만드는 바로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식, 자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 체세포 분열하면 자신과 똑같은 자손을 만든다. 생식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이 다세포 생물에서는 체세포 분열이 생식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생식을. 물론 이제 다세포 생물 중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그런 거 공부한 적 있나요, 여러분들? 예전에 식물이 있는데 식물을 특정 부분을 꺾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당한 배양 장소에다가 꽂아서 다시 똑같은 식물체를 만들어내는 거. 이제 꺾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에서는 체세포 분열은 바로 재생이라든지 재생이란 건 뭐냐면 사람을 비유 들면 어쩌다가 이렇게 피부가 상처가 난 거예요. 긁히거나 해서 상처가 났을 때 거기에 새살이 돋죠. 이런 걸 재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체세포 분열은 다세포 생물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생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코끼리와 개미, 극단적으로 비교할 때 코끼리는 엄청 몸집이 크죠. 근데 개미는 엄청 몸집이 작습니다. 근데 그것이 코끼리와 개미를 구성하는 세포 자체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생물체를 구성하는 세포수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람도 어렸을 때 이 몸집이 좀 작은데 점점 자라죠. 그래서 생장한다는 것은 세포 자체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 아니라 개체의 생장이란 건 그 개체를 구성하는 세포수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크게 보면 다세포 생물에선 재생과 생장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은 51쪽 아래 세균의 분열법, 효모의 출하법, 히드라의 출하법, 식물의 영양생식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바로 무성생식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무성생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성생식, 암수 교배를 통해서 자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정을 통해 생식세포의 수정을 통해서 자손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바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신과 똑같은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걸 무성생식이라고 하고 이 무성생식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와 자손의 유전자가 똑같다는 그런 특징을 기억해 주면 되고 이것과 비교해서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암수 교배를 통해 즉 암수의 생식세포의 수정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대표적인 유성생식 생물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 그리고 그 정자, 난자 생세포의 수정을 통해서 자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성생식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수 분열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무성생식에서는 체세포 분열이 수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식의 종류와 세포 분열의 방식도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은 이 생식 세포들이 유전자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세포들이 이제 수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손들과 어버이가 유전자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자손들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넘어가서 이제 52쪽에 보시면 체세포 분열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저번 시간에 이 핵분열 과정에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거나 복습을 할 때 책 내용을 읽어보면 저번 강의에서 했던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외운다기보다는 반복해서 정독을 하면서 그래서 내용을 숙지하고 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실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수 있고, 이 실제 그림이 좀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쌤이 실제 칠판에서 한번 그려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재 그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 과정 52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먼저 간기부터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 간기라고 하는 것은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에 존재하는 시기로 실제 세포 주기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정상세포와 암세포 중에서 암세포는 분열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정상세포에 비해서 세포 주기 중에 간기가 되게 짧아져요. 암세포는. 암세포의 세포 주기는 간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비해서 세포 주기가 짧죠. 그리고 세포 주기 하면은 느낌이 잘 안 와닿는 친구들을 위해서 세포 주기와 함께 생각해주면 좋은 거, 세포 분열 속도 생각했습니다. 세포 주기가 짧다라는 건 암세포가 바로 세포 분열 속도는 빠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일반 세포에 비해서 이 증식 속도, 분열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이 간기에는 G1기, S기, G2기가 있다고 했는데, G1기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단백질 그리고 효소 합성이 활발하며 세포 소기관의 수가 많이 증가하는 시기다. 그리고 S기 때는 DNA가 복제되는 시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출원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DNA 만들 때는 DNA 중합 효소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DNA 중합 효소 작용이 활발한 시기. 그리고 이 G2기 때는 분열 준비기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G2기 때는 이 중심체가 하나에서 두 개로, 중심체가 두 개로 증가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간기 때는 아직도 핵막과 인이 있고 염색사로 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심체가 하나, 두 개 있는 거 보니 G2기 때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로 접어들면서 핵막과 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핵 속에 있었던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방추사를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인데, 여기 보니까 중심체가 양골 이동하면서 점선 같은 게 나오죠? 이게 바로 방추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소기관을 공부할 때 중심체가 성상체가 되어 성상체에서 방추사가 생성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부분, 그 부분하고 이제 연결시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때에는 흩어져 있던 염색체들이 적도판이라고 하여 이 세포의 중간에 일렬로 쭉 배열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기 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방추사가 염색체에 부착이 된다. 방추사가 염색체 어느 부분에 부착된다고 했습니까? 동원체. 그래서 용어도 확실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중기 때 이 염색체들이 적도판에 배열되고 체대로 응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염색체 관찰이 제일 잘 되죠. 그래서 이 중기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염색체를 관찰하는데 그거를 핵형 분석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 후기 때는 끌려가는 모습,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끌려가는 모습으로 후기의 그림을 기억해 주라 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후기에서 말기로 접어들면서 전기의 역순, 쉽게 얘기하면 전기가 될 때 핵막과 인이 사라졌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며 바로 방추사가 생성되었다면, 후기에서 말기가 될 때는 전기의 반대, 핵막과 인이 새로 생기고 그 다음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어지며 방추사가 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최대한 이제 암결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에서 핵 분열의 말기에, 그 말기 중에서도 말기의 후반부쯤부터 이 세포질 분열이 중첩돼요. 겹쳐져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이제 동물 세포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에서의 세포질 분열의 방식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세포 분열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무작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순서를 배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주라라는 의미로 교재의 그림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쌤이 오른쪽에서 뭘 해볼 거냐면, 상동염색체 한 쌍을 가지고 모식도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체세포 분열을 연습해 볼게요. 상동염색체 한 쌍 있죠? 네. 상동염색체라는 것은 크기 모양이 같은 염색체 두 개 한 쌍을 상동염색체 한 쌍이라고 하는데,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상동염색체 한 쌍. 상동염색체는 서로 뭐가 같은 염색체 두 개인가요? 유전자가 같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서로 모양과 크기 같은 염색체 한 쌍. 그래서 상동염색체 중에 하나는 아빠의 정자를 통해, 다른 하나는 엄마의 난자를 통해 봤기 때문에 유전자가 모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동염색체가 원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염색사 상태죠. 근데 관례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쓰자,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반복해 드렸고, 그러면 DNA가 복제가 됩니다. 그럼 DNA라는 유전 물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염색사에 있죠. 염색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DNA가 복제가 된다는 것은 원래 이런 식으로 한 가닥이 있었는데 이 염색 분체와 똑같은 한 가닥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염색 분체는 자매 염색 분체라 표현을 쓰고 유전자가 100%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상동 염색체, 요거 한 가닥 원래 있었는데 DNA가 복제되면 똑같은 유전자 조성을 갖는 한 가닥이 더 생기는 거야. 그럼 이것도 지금 서로 모양과 크기 같은 염색체 두 개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상동 염색체 한 쌍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할 것은 바로 뭐냐면, DNA가 2배로 복제되었더니 염색 분체 수가 몇 배가 됐습니까? 2배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떤 하나의 세포 속에서 관찰되는 모습이라고 했을 때 액면상 그림이 염색 분체가 2개잖아요. 근데 DNA가 복제가 되니까 염색 분체 수가 4개가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DNA량이 2배로 복제가 되었더니 염색 분체 수가 2배가 되었다. 동일한 세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포는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비례. 그래서 DNA량과 염색 분체 수가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분열을 공부할 때 문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바로 DNA량을 비교해 보아라. 그리고 염색 분체 수가 몇 배 차이가 나느냐. 염색 분체 수가 같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DNA량 하면 머릿속에 염색 분체 수를 떠올리고, 염색 분체 수라는 보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DNA량을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DNA량과 염색 분체 수는 항상 함께 생각해 주는 훈련을 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반복하면은 염색체 하나에 염색체 수 세는 게 좀 아직도 훈련이 덜 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동원체 수를 세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동원체 하나가 보이면 염색체 하나. 지금 동원체 하나에 염색 분체 하나가 달려있죠. 이것도 염색체예요. 하나. 여기 동원체 하나에 염색 분체 2개가 달려있죠. 하지만 염색체 하나인데 염색 분체 2개가 달려있다. 그럼 DNA 복제가 되기 전이고 DNA 복제가 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NA가 복제가 됐고 이제 체세포로 들어가게 되면 세포 분열 중기쯤이 되면
염색체들이 적도판에 일렬로 배열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상동염색체가 이 체세포분열 중기 때는 어떻게 배열하느냐, 그 표현도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세로 배열합니다.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세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중기라면, 진정한 중기라면 동원체에 방추사가 이렇게 부착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방추사가 부착되면 중기인 거예요. 그 다음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양쪽으로 이 염색체를 끌고 갑니다. 근데 끌고 가는데 어떻게 분리가 되어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끌고 가요. 그럼 이렇게라는 걸 표현을 만들어 봅시다. 이 둘은 상동염색체 관계예요. 유전자가 서로 같은 염색분체 관계예요. 염색분체 관계죠. 그래서 분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인 그림, 그 다음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끌려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끌려간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끌려가겠죠. 좀 작게 그렸어요. 이 왼쪽 부분의 염색분체가 이거고요. 오른쪽 부분의 염색분체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가 되는데 어떻게 분리가 됐냐면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이 표현은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고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할 때 물론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의 괴리감이 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쌤이 좀 어색한 표현이더라도 뭐 예를 들자면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대로 어색하더라도 훈련하자. 그런 좀 마음을 가져주면 좋아요. 그럼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분열이 끝나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세포가 되는데 왼쪽으로 끌려간 이 두 개의 염색분체가 다시 상동염색체를 이루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끌려간 이 염색분체 두 개가 각각 다시 염색체가 되어 상동염색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났을 때 보통 어떤 분열이라고 하냐면 동형 분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물론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이 동형 분열이라는 것을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키려고 다양한 이제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가장 정확한 동형 분열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유전자를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유전자를. 지금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와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는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걸 파랗게 표시해서 상동염색체가 서로 유전자가 다르다는 걸 표시해 봤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를 파란 걸로 표시해서 유전자가 서로 다른데 파란 걸로 표시해서 유전자가 서로 다른 걸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요. 분리가 되면 파란 거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지금 원래의 세포가 있죠. 이걸 모세포라고 합니다. 원래 분열할 세포, 모세포. 그 다음에 분열을 맞춰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세포, 이거를 딸세포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모세포보다 딸세포를 좀 더 작게 그려야 돼요. 아무래도 이 세포질이 절반으로 나뉘어진 거니까. 여러분들 좀 크게 보라고 그린 거니까. 지금 모세포와 딸세포 간의 유전자가 서로 같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딸세포끼리 유전자가 서로 어떻습니까? 같죠? 딸세포끼리 유전자가 서로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요. 체세포 분열을 했더니 딸세포끼리 유전자가 서로 같다. 이 동형 분열은 분열했을 때 딸세포끼리 유전자가 서로 같다. 같을 동. 딸세포끼리 유전자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형 분열을 하게 되면 당연히 딸세포끼리 유전자가 서로 같은 거예요. 딸세포끼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형 분열은 그런 의미라는 거. 가장 정확한 의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 마지막 그리고 우리가 몇 강 전에도 염색체를 공부할 때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상동염색체가 보이지 않으면 핵상은 N, 상동염색체가 보이면 핵상은 EN. 그렇게 결국 기억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지금 모세포의 경우에 상동염색체가 보이죠? 그러면 핵상은 EN입니다. 핵상은 EN이에요. 핵상은 EN. 그 다음에 딸세포를 보니까 체세포 분열 결과
어떻습니까? 상동염색체가 보이죠? 딸세포들도 핵상이 2N이에요. 핵상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염색분체 분리를 하게 되면 핵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핵상의 변화가 체세포 분열은 2N에서 2N, 모세포에서 상동염색체가 보이는데 딸세포에서도 상동염색체가 보이더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정리를 하자면 체세포 분열은 뭐 많은 얘기를 해드렸지만 좀 심플하게 갑시다.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와 딸세포의 모든 정보가 똑같습니다. 유전 정보가 같다는 거죠.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체세포 분열은 염색분체 분리를 하기 때문에 동형분열을 합니다. 동형분열이 무슨 뜻이라고요? 새로 생긴 딸세포들이 서로 유전자가 같다. 동형분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염색분체 분리를 하게 되면 바로 핵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2N에서 2N. 그러면 딸세포에서 상동염색체가 관찰되는 세포 분열 이렇게 하면 바로 체세포 분열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돼요. 다시 반복.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와 딸세포 간의 유전자가 서로 같습니다. 딸세포끼리도 유전자가 서로 같습니다. 동형분열. 체세포 분열은 상동염색체의 세로 배열합니다. 그래서 염색분체 분리를 하게 되므로 핵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N에서 2N.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체세포 분열은 이 상동염색체의 두 쌍을 갖고 연습을 하든 세 쌍을 갖고 연습하든 쉽게 이걸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선생님이 감수 분열할 때 이 감수 분열은 이렇게 상동염색체 한 쌍 갖고 연습하면 좀 부족해요. 문제 풀 때 좀 덜 연습이 된 느낌이어서 문제를 잘 못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수 분열할 때는 상동염색체 두 쌍 갖고 해드릴 거고, 그리고 상동염색체와 체세포 분열을 비교할 때니까 체세포 분열도 연습할 때 다시 한번 할 때 이 상동 두 쌍 갖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분열이 끝나면 가로 2번 52쪽 아랫부분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 세포질 분열이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수준으로만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돼요. 동물세포. 동물세포의 경우에 세포질 분열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가 되기 직전일 때 이미 핵 분열이 끝나서 두 개의 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죠? 이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세포질 만입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세포질 만입, 이 말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이 말을 세포질 만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은 세포질 만입, 바깥쪽에서 안쪽, 이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세포 같은 경우엔 마찬가지로 줄여 쓰겠습니다. 세포질 분열 줄여 썼어요. 세포질 분열은 어떻게 생기느냐? 식물세포, 좀 모식도를 그릴게요. 모식도. 사각형 세포가 그리 흔하진 않지만, 이제 이 식물세포도 좀 굵게 그렸죠? 이게 이제 세포벽입니다. 세포벽. 이 안쪽에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요. 식물세포도 이제 핵분열이 끝나가지고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핵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세포질 분열이라는데, 동물세포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세포질 만입이 일어났다면, 동물세포는, 근데 식물세포는 좀 반대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점차 이게 뭐냐면 세포판이라고 하는 건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점차 이렇게 세포판이 확장돼요. 이렇게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세포판이 이렇게 기존의 모세포의 세포벽과 붙게 되면 여기서 이제 주성분이 셀룰로스인 세포벽 성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의 식물세포가 두 개의 식물세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 표현 기억하시고, 세포판 표현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쪽 마무리했고요. 이제 53쪽에 체세포 분열의 특징이라고 해서 1회 분열로 한 개의 모세포에서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긴다. 그림을 이해했다면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항상 이 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할 때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감수 분열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연속 2회 분열하거든요. 한 번 분열하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럼 연속 2회 분열하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2번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난다. 그러면 핵상의 변화가 없겠군요. 따라서 2n이 2n으로 2n, 딸세포에서 2n.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 딸세포에서 상동 염색체가 관찰이 된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 가로 3번에 보면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체 수와 DNA량이 같다. 염색체 수가 같다는 건 핵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EN에서 EN. 그리고 DNA량이 같다라는 것도 어차피 DNA량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이 DNA량 그래프로 세포 주기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X축은 세포가 분열하는 시간, Y축은 상대적 DNA량. 여러분들 교재에 처음에 DNA량을 2로 잡았거든요. 2로 잡는 문제도 있고요. 1로 잡는 문제도 있습니다. 상대적 DNA량이니까. 그럼 이제 2배가 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쭉 진행이 되다가 DNA량이 2배로 복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DNA량의 절반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이 DNA량이란 것은 핵 한 개당 DNA량이에요. 핵 한 개당. 지금 이 시기가 세포 주기 중에 G1기이고요. DNA량이 2배가 될 때가 DNA가 복제가 되는 S기. 그 다음에 이제 G2기가 이때쯤이고,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바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포함하는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상동환상으로 다시 한번 연습을 시켜드리면 이런 거죠. G1기 때는 상동환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염색 분체 수가 염색체 수와 같겠죠. 그 다음에 S기를 거치게 되면 G2기 때부터는 그림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지금 염색체 하나에 염색 분체가 2개 달려있는 모습. 물론 관례적인 표현을 썼지만 G1기나 S기 때는 염색사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G2기 때도 염색사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중기 하면서 이 중기 때는 상동 염색체가 어떤 배열을 하게 됩니까?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세로 배열을 하죠. 세로 배열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리가 일어나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말기가 접어들면서 이런 모습으로 딸세포 이런 것이 2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동환상으로 다시 연습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DNA량이 2였다가 4가 되고 분열하면 2로 다시 주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가로 3번의 내용을 다시 보면 모세포, G1기 세포와 딸세포 염색체 수, 이거 말씀드렸고 DNA 같다, DNA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와 딸세포의 모든 정보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로 다 아우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체세포 분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감수 분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분열. 유성생식과 감수 분열인데 우리가 이제 아까 이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을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유성생식이라는 것은 암수 교배를 통해 암수의 생식세포의 수정을 통해 자손을 만든다. 그러면 유성생식과 관련된 세포 분열, 생식세포 만드는 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다. 그러면 감수 분열의 어떤 그 제목의 뜻이 뭐겠어요? 감수,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감소. 그럼 염색체 수가 왜 절반으로 감소할까요? 사람의 체세포 핵상은 2n입니다. 근데 만약에 생식세포 핵상이 2n이라면 2n, 2n이 만나 4n이 되니까 이게 염색체 수가 보존될 수가 없죠. 그래서 생세포는 염색체 수가 절반은 줄어들어야 되만이 이 생세포의 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손의 이 염색체 수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어요. 종종 유지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감수 분열 과정 지금부터 그림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칠판에서 다시 한번 체세포 분열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54쪽에 보시면은 감수 제2분열까지 그림이 쭉 있고요. 53쪽에 아래쪽에 감수 제1분열 그림이 있는데 연속해서 그 그림들을 살펴볼 거예요. 교재 그림 보도록 합시다. 53쪽에 감수 제1분열.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체세포 분열의 전기, 중기, 말기, 간기의 특징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 딱 한 가지 있어. 차이점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체세포 분열에서는 중기, 전기 때 이 상동 염색체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세로 배열을 했었어요. 근데 감수 제1분열에서는 전기 때 상동염색체가 세로 배열이 아니라 이렇게 가로 배열을 합니다. 상동염색체가 가로 배열을 해요. 그래서 이때 상동염색체가 가로 배열하면서 이 상동염색체 두 개가 접합을 해가지고 이가염색체, 4분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감수 제1분열에서 제일 중요한. 그래서 잠시 후에 칠판에서 그림 그릴 때 다시 한 말씀 드릴 거고, 그 다음 중기가 돼서 방수와 부착되고 후기가 되는데, 후기가 될 때 어떻게 분리가 됐냐면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된 거예요. 상동염색체가 보이면 핵상이 2n이었죠. 근데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핵상이 2n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n이 돼버렸겠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개가 되면서 다시 핵막가인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수 제2분열 그림을 보여주시면, 감수 제2분열도 연속으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나타나는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감수 제2분열의 과정은요, 상동염색체 배열까지도, 어떤 염색체 배열까지도 이 체세포 분열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전기, 중기가 되면서 이 체세포 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세로 배열했잖아요. 근데 감수 제2분열에서는 똑같은 세로 배열이 세로 배열인데, 이제 이걸 돌려서 본다면 세로 배열인데 비상동염색체가 적도판에서 이렇게 일렬로 배열을 지게 돼요. 그래서 비상동염색체의 세로 배열, 비상동염색체가 일직선으로 배열. 그게 이제 체세포 분열하고의 약간의 차이점이고, 이 분열 방식은 동일해요. 이 분열 방식이 왜 동일하다고 하냐면은 이 체세포 분열도 우리가 동형 분열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근데 이 감수 제2분열도 이게 동형 분열이거든요. 딸세포끼리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걸 이제 잠시 후에 또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후기 마치면서 말기가 되면 결과적으로 4개의 생세포가 생긴다는 거. 그럼 이제 칠판을 통해서 상동염색 현상으로 훈련을 들어갑시다. 세포 분열은 진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 선배님들, 지금 올해 수능을 보는, 또 이제 수능을 이제 준비하는 여러 선배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세포 분열 항상 힘들어합니다. 항상. 훈련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가봅니다. 이제 상동염색체 현상이 있습니다. DNA가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동염색체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관례적인 상동염색체, 실제는 염색4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DNA 복제까지는 똑같은 방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상동염색체 배열에서부터 뭔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체세포 분열로 들어가는 거였다면 이 모세포가 상동염색체의 세로 배열로 그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세로 배열이 되면 이것은 바로 체세포 분열로 들어가겠다는 신호인 거라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감수 분열로 들어가겠다. 감수 분열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상동염색체가 이런 식으로 가로 배열을 하는 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 상동염색체의 세로 배열. 물론 이걸 출제자가 이렇게 90도 회전해서 보면 이거 가로 배열이 돼버린 거지만, 이제 여기서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적도판에서 이 상동염색체가 세로 배열됐다, 적도판에는 상동염색체가 가로 배열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기 때가 되면 방추사가 부착이 되죠. 중기 때면 방추사가 부착이 됩니다. 방추사가 수추가의 길이가 짧아져서 양쪽으로 끌고 갑니다. 후기가 이제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런 분리가, 감수 제1분열에서는 이런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리가 바로 뭐냐? 체세포 분열은 염색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하고, 그 다음 감수 제1분열은 2개의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죠. 줄여 쓸게요.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분열이 끝나고 나면 2개의 딸세포가 생기는데, 왼쪽으로 끌려간 2개의 염색분체가 다시 딸세포를, 오른쪽으로 끌려간 2개의 염색분체가 다시 상동염색체를 이렇게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난 감수 제1분열 결과는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왼쪽으로 끌려간 상동염색체가, 오른쪽으로 끌려간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염색분체 분리를 하게 되면은 핵상의 변화가 없죠. 핵상의 변화. 핵상의 변화가 이제 딸세포에 계속 2n이니까. 그래서 모세포가 2n이고
딸세포도 2N이다. 그래서 염색분체 분리하면 핵상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상동염색체 분리하게 되면 딸세포에서 상동염색체 관찰되지 않으니까 N인 거예요. N. 그래서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면 핵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났을 때 유전자 표시를 한번 다시 해드리면 엄마한테 받은 걸 이렇게 파란 걸로 표시합시다. 유전자가 서로 다른 걸 표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염색분체 분리를 일어났더니 딸세포끼리 유전자가 어때요? 같죠? 딸세포끼리 유전자가 같다. 이걸 뭐라 부릅니까? 바로 동형 분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유전자가 서로 다른 걸 파란 걸로 표시했습니다. 감수제일 분열 결과 딸세포끼리 유전자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서로 다르다. 딸세포끼리. 이런 걸 이형 분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형 분열, 이형 분열.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관식 수련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하고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연속 2회 분열. 그래서 바로 이 제1분의 딸세포들이 바로 이제 정기중기요기 말기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감수 제2 분열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방추사가 부착이 되고 끌려가면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바로 뭐냐? 감수 제2 분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 거죠. 염색 분체. 이것과 이것은 자매 염색 분체. 그래서 염색, 줄여 쓰겠습니다.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러고 보니까 감수 제2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동일한 방식을 따르는군요. 염색 분체 분리. 그럼 염색 분체 분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핵상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동형 분열이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둘은 자매 염색 분체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된 거니까 이 둘의 딸세포는 유전자가 서로 같죠. 이게 동형 분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분열 같은 경우에도 감수의 분열은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 염색체가 되어 딸세포이기 때문에 이 둘도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생세포의 유전자가 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상동염색체가 감수 제1분열 전기 때 접합을 하거든요. 접합을 할 때 보시면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접합이 돼요. 그러면 염색체 두 개가 접합하게 되면서 두 개의 염색체를 합해서 이가, 즉 이가 염색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염색분체가 4개가 지금 붙어 있으니까 4개의 염색분체가 그래서 4분. 그래서 이가 염색체, 4분 염색체가 형성된다. 근데 이것이 언제냐? 바로 감수 제1분열 전기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가 염색체가 형성될 때 항상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염색분체 일부가 서로 꼬여가지고 유전자를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색분체 일부가 이가 염색체 4분 상동 염색체가 접합되는 감수제일분열 전기 때 염색체가 일부 꼬여서 유전자가 교환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교차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차라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면 이 두 개가 교차가 돼서 유전자를 서로 일부 주고받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자를 주고받게 돼요. 그래버리면 모든 생식세포의 유전자가 다 달라지게 돼버리죠.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상동염색체가 배열할 때 우리가 지금 그린 건 상동 한 쌍이잖아요. 상동 한 쌍을 더 그려서 두 쌍으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다른 상동 하나를 더 그렸습니다. 상동 한 쌍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되고요. 그럼 분리가 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꼭 두 쌍까지 해보는 것이 좋은 게 상동의 세로별, 가로별. 그래서 분리가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비상동 염색체가 보이는 거죠. 크기가 서로 다른 염색체 두 개는 비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감수제의 분열을 비상동 염색체 세로별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어떤 친구들은 염색체 두 개가 보이면 무조건 상동 염색체라고 이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염색체 두 개가 있다고 무조건 상동 염색체는 아니에요. 서로 크기가 같은 염색체 두 개 되죠. 근데 이 둘은 크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명확한 비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쌍까지도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상동 염색체가 이 감수 분열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지만 잠시 그림을 볼 겁니다. 이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배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배열되는 그런 과정, 감수 분열 과정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걸 잠시 후에 교재를 통해 그림으로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수 제2분열까지 맞춰보았고요. 3번의 감수 분열 특징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걸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는 건데, 가로 1번에 얘기하는 건 연속 이해 분열이니까 딸세포가 4개 생긴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가로 2번의 경우에는 감수 제1분열 전기 때 이가 염색체, 4분 염색체,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때 이제 염색체 일부가 교차가 될 수, 유전자를 교환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가로 3번의 경우에는 감수 제1분열은 상동 염색체 분리이기 때문에 핵상의 변화가 En에서 N이 되고, 감수 제2분열은 염색 분체 분리이기 때문에 핵상의 변화가 없다. N에서 N이다. 그걸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가로 4번의 경우에는 DNA량과 그리고 이제 핵상에 대한 얘기인데, 핵상은 뭐 방금 전에 ENN이라는 걸로 표시해 보았고요. DNA량만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X축이 시간입니다. Y축이 상대적 DNA량이에요. 맨 처음에 DNA량을 2로 잡았을 때 4가 되고 1까지 써봤을 때 2에서 이런 식으로 DNA가 복제가 되고 감수 제1분열 마친 다음에 또 감수 제2분열 마치면 DNA량 그래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감수 분열도 연속 2의 분열이긴 하지만 핵 분열이 2번 있는 것이 간기가 2번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G1기, S기, G2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수 제1분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수 제2분열. 그래서 결국 감수 분열이 다 끝나면 딸 세포의 DNA량은 모 세포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핵상을 여기서 겹쳐서 그리게 되면 EN이에요. EN입니다. 근데 감수 제1분열에서 N이 돼버리죠. 그 다음 제2분열은 동형분열이니까 N이죠. 그래서 핵상의 변화를 DNA량에서 표시해서 그려보는 연습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감수 분열은 완전히 이제 끝나고, 이제 55쪽에 보시면요. 4번에 감수 분열의 의의와 유전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감수 분열의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면,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와 DNA량은 체세포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종으로 형성된 수정란의 염색체수 DNA량은 체세포와 같아진다. 이것의 생물학적 의미가 바로 뭐냐면, 어버이와 자손의 염색체수가 동일하게 보존이 된다. 염색체수의 어떤 보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족유지 측면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자와 난자의 무작위적인 수정을 통해서 남자의 체세포, 여자의 체세포. 그럼 이때 이 체세포는 수정란을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인간 발생의 첫째 체세포. 그래서 그것이 발생을 통해서 개체가 됐다. 그리고 이제 성인 남자가 제1정모 세포라고 하여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남자의 유전 정보를 가진 정자를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성인 여자가 다시 제1남모 세포를 이용해서 여자의 유전 정보를 가진 난자를 다시 만들었다. 그럼 이것이 다시 무작위적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새롭게 이 어버이와 똑같은 염색체수를 가진 자손을 얻을 수 있다. 염색체수의 어떤 보존, 종족유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5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감수분열과 수정을 통한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 증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서 선생님이 설명한 거.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 상동염색체의 배열 방식의 다양성과 그리고 교차라는 걸 통해서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림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교차에 의한 유전자 재조합, 이가염색체 즉 상동염색체가 접합을 할 때 상동염색체 염색분체 일부가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전자가 이렇게 일부 교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감수 제1분열, 여기다 감수 제1분열, 상동염색체 분리, 감수 제2분열, 염색분체 분리가 되면서 이걸 그대로 써보면 large AB, small a, large B, large A, small B, small AB라는 네 종류의, 즉 유전자가 서로 완전히 다른 네 종류의 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차는 유전적 다양성, 생세포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상동염색체의 배치에 의한 유전적 다양성, 경우의 수를 따져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동염색체가 두 쌍이 보이죠? 두 쌍 갖고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란 거, 빨간 걸로 배열되면 파란 걸로만, 빨간 걸로만 조합된 그러한 생세포들이 만들 수 있는데, 이 배열 자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수 제1, 제2분열을 거쳤을 때 새로운 조합 3과 4라는 새로운 유전적 조합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상동염색체 두 쌍 갖고 4개의 지금 생세포의 종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실제 사람은 상동염체가 23쌍이거든요. 그래서 남자 쪽에서 2의 23승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전적 조합을 가진 생세포, 그리고 여자가 2의 23승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전적 조합을 가진 생세포, 난자. 그것의 수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자손, 유전적 다양성을 갖는 자손이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상동염색체의 조합만 갖고 설명한 건데 여기에 교차까지 도입이 되면 엄청난 다양한 유전적 조합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5번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쌤이 이 칠판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한 거니까 이건 이제 복습을 여러분들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57쪽에 탐구활동 감수분열 관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매번 모식도로만 연습하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 이제 탐구 정리 쪽에서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그림만은 꼭 강조하려고 선생님이 이 그림을 다시 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사진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는 딸세포가 4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감수분열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A, 명확하게 염색, 빨갛게 염색이 되는데 보이는 거니까 이건 염색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수 제1분열, 감수 제1분열 전기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적도판에 배열됐어요. 그러면 감수 제1분열 중기입니다. 양쪽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감수 제1분열 후기입니다. 그리고 말기가 지나가면서 2개의 딸 세포가 보이죠? 이제 2개의 딸 세포가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염색체들이 가운데 많이 몰렸죠. 따라서 이거는 감수 제2분열의 중기. 그리고 양쪽으로 끌려가고 있죠. 세포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양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감수 제2분열의 후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국 다 감수에 맞춘 말기 때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나와요. 그때 미리 예비 학습한다 생각하시고 이 사진으로 나왔을 때 각각의 시기에 제목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어차피 각각의 시기의 특징들을 우리가 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시간에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 마지막 시간으로 내신 기초와 실력 향상 문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단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두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